예, 손뚜껑 현대소설 1강입니다. 염상섭의 만세전. 일본 갔다 오시는 분은 모두 그런 양복을 입으십디다 그려 하며 골자는 외투 위로 내다 보이는 학생복 기세에 달린 금글자를 바라보고 웃었다. 일본 유학생이 더구나 합병 이후로 오는 신세대 신지식인의 선구인 듯이 쳐다보는 때이라 이 촌청년도 부러운 눈으로 나를 자꾸 쳐다보며 이것저것 묻고 싶으나 뭘 물을지 몰라서 망설이는 모양 같다. 당신은 무엇을 하시오? 나는 대답 대신에 딴소리를 하였다. 내 갓장사를 다니는 장돌뱅입니다. 그는 자비하듯이 웃지도 않으며 자기 입으로 장돌뱅이를 한다. 갓이요? 그래 요새도 갓이 잘 팔리나요? 그저 그렇지요. 촌에서 들은 그래도 잘 여전히 갓을 쓰니까요. 나는 좀 의외로 생각하였다. 두 사람은 잠깐 말을 끊었다가 나는 다시 물었다. 그래 당신부터 왜 머리를 안 깎고 세상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귀찮고 돈도 더 들지 않소. 웬걸요. 촌에서 머리를 깎으려면 더 패롭고 실상 돈도 더 들죠. 게다가 머리를 깎으면 형장내들 모양으로 내지어도 할 줄 알고 시창문도 있어야지 않겠나요. 머리만 깎고 내지 사람을 만나도 말대답 하나 똑똑히 못하면 관청에 가서든지 순사를 만나서든지 더 성가신 때가 많지요. 이렇게 망건을 쓰고 있으면 요보라고 해서 좀 잘못하는 게 있어도 웬만한 것은 용서해주니까 그것만 해도 깎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하며 껄껄 웃어버린다. 그도 그럴듯 하지만은 같은 조선 사람끼리라도 머리만 깎고 양복을 입고 개화장을 휘두르고 하면 대접이 다른 것 같이 역시 머리라도 깎는 것이 저 사람들에게 천대를 덜 받잖소. 언제까지든지 함부로 훌뿌리 되는 대로 굽적굽적하고 요보란 소리만 들으려우. 나는 골자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동정을 하면서도 어, 뭐라고 하나 들어보려고 보려고 이렇게 물었다. 훌 뿌리거나 요보라고 하거나 천대는 받을 때뿐이지만은 머리나 깎고 모자를 쓰고 개화장이나 짚고 다녀보슈. 가는 데마다 시달리고 조금만 하면 뺨 따귀나 얻어맞고 유치장 구경을 한 달에 한두 번쯤은 할 테니 당신네들은 내지어나 능통하시지요. 하지만 우리 같은 놈이야 맞으면 맞았지 별 수 있나요? 천대를 받아도 얻어맞는 것보다는 낫다. 그도 그럴 것이다. 미친 체하고 떡 목판에 엎드려진다는 세음으로 미친 체하고 어리광 비슷한 수작을 하거나 쓰라소니 행세를 하거나 하여 어떻든지 저편에 호감을 사고 저편을 웃기기만 하면 목전에 닥쳐오는 핍박은 면할 것이다. 속으로는 요놈 하면서라도 얼굴에만 웃는 빛을 띠면 당장에 급한 욕은 면할 것이다. 공포 경계, 미봉 가식 굴복 도회 비굴 이러한 모든 것에 숨어 사는 것이 조선 사람의 가장 유리한 생활 방도요. 현명한 처세술이다. 실상 생각하면 우리의 이러한 생활 철학은 오늘에 터득한 것이 아니요. 오랫동안 봉건적 생장과 관료 전제 밑에서 더 깨가 안고 굳어 빠진 껍질이지만은 그 껍질 속으로 점점 더 파고 들어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 생활이다. 어떻든지 그저 내지인과 동등한 대우만 해주면 나중엔 어찌 되든지 갈 수 있겠죠. 청년은 못에 쫓겨가는 사람처럼 차 안에서 휘휘 돌려다 보고 나서 목소리를 한층 낮추어 다시 말을 잇는다. 중력 부분 줄거리. 나는 서울에 도착해 머물다가 아내 초상을 치른다. 그리고 동경에서 교분을 나누었던 카페 여급 정자에게서 일을 그만두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편지를 받고 답장을 쓴다.
모든 것이 순조로이 해결되어 가고 학교에 들어가시게 되었다 하오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반년간의 쓰라린 체험이 오늘의 신생을 위한 커다란 준비 이셨던 것을 생각하면 그동안 나의 행동이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내 생에 있어서도 다만 젊은 한때의 유흥 기분만에 그치지 아니하였던 것을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뒷날이 달콤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으리라고 생각할 뿐이라면 이렇게 섭섭한 일도 없고, 당신은 또 자기를 모욕하였다고 노할지도 모르겠으나 언제까지 그런 기쁨과 행복 행복에 잠겨 있도록 이 몸을 안온하고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 않았으니 어찌하겠습니까? 나도 스스로를 구하지 않으면 아니 될 책임을 느끼고, 또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야 할 의무를 깨달아야 할 때가 닥쳐오는가 싶습니다. 지금 내 주위는 마치 공동묘지 같습니다. 생활력을 잃은 백의의 백성과 백주에 횡행하는 이매망량 같은 존재가 뒤덮은 이 무덤 속에 들어앉은 나로선 어찌 꽃의 서울에 호흡하고 춤추기를 바라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하나나 귀에 들린 것이 하나나 내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고 용기와 희망을 돋우어 주는 것이 없으니, 이러다가는 이 약한 나에게 찾아올 것은 질식밖에 없을 것이외다. 그러나 그것은 장미꽃 송이 이 속에 파묻혀 향기에 돋치한 행복한 질식이 아니라 대기에서 절연된 무덤 속에서 화석이 되어가는 구더기에 몸부림치는 질식입니다. 우선 이 질식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소학교 선생님이 사벨 환도를 차고 교단에 오르는 나라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나는 그런 나라의 백성이외다. 고민하고 온유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편을 들어주신다는 그 말씀은 반갑고 고맙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내성을 하는 고민이요 온해가 아니라 발길과 채찍 밑에 부대끼면서 숨이 죽어 엎드려 있는 거세된 존재에게도 존경과 동정을 느끼시나요? 하도 못생겼으면 가엾다가도 화가 나고 미운 증이 나는 법임낸다. 혹은 연민의 정이 있을지 모르나 연민은 아무것도 구하는 길은 못 됩니다. 이제 구주의 천지는 그 참혹한 사륙의 비린내가 걷히고 휴전 조약이 성립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부질없는 총칼을 거두고 제법 인류의 신생을 생각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소학교 교원의 허리에서 그 장난감 칼을 떼어 놓을 날은 언제일지 숨이 막힙니다. 우리 인문학의 도는 자유롭고 진실된 생활을 찾아가고 이것을 세우는 것이 그 본령인가 합니다. 우리의 교유, 우리의 우정이 이것으로 맺어지지 않는다면 거짓말입니다. 이 나라의 백성의 그리고 당신의 동포의 진실된 생활을 찾아 나가는 자각과 발분을 위하여 싸우는 신념 없이는 우리의 우정도 헛소리입니다. 나는 형님이 떠날 때 초상을 쓰고 남은 것이라고 동경갈 노자와 함께 책값이며 용돈으로 놓고 간 300원 속에서 100원을 이 편지와 함께 붙여주었다. 혹시는 다른 의미나 있는 줄로 오해할 것이 성가시기도 하나, 동경에서 떠날 때 선사받은 것도 있으려니와 정자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라고 한마디 쓰고 다소 부조가 될까 하여 보낸 것이다. 실상은 동경 가는 길에 들르지 않겠다는 결심을 다시 하였기 때문에 아주 이것으로 마감하여 버리고 나도 이 기회에 가뜬한 몸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염상섭의 만세 전.
그렇지. 뭐건지 다음 강으로 넘어갑시다. 예, 수능 특강 현대소설 2강입니다. 현대소설 2강 김유정의 만무방. 응칠이는 모든 사람이 저에게 어떤 경의를 갖고 대하는 것을 가끔씩 느끼고 어깨가 으쓱거린다. 백판 모르던 사람도 데리고 앉아서 몇 번 말만 좀 하면 대번 구부러진다. 그렇게 장한 것인지 그 일을 하다가 그 일이라야 도둑질이지만 들어가 욕보던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눈을 커다랗게 뜨고 어이구 아이고 그걸 어떻게 당하셨수 하고 저기 놀라면서도 그래 그 돈은 어떻겠수 또 그래야 할 생각이 납디까유. 참 우리 같은 농군에 대하면 호강살이유 하고들 한편 썩 부러운 모양이었다. 저들도 그와 같이 진탕 먹고는 살고 싶으나 주변 없어 못하는 그 울분에서 그런 이야기만 들어도 다소 위안이 되는 것이다. 응칠이는 그걸 잘 알고 그 누구를 논에다 거꾸로 박아 놓고 달아나다가 붙들려 경치던 이야기를 부지런히 하며 자네들은 아직 멀었어 하고 흰 소리를 치면 그들은 옳다는 뜻이겠지. 묵묵히 고개만 끄덕끄덕하며 속없이 술을 사주고 담배를 사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별을 훔쳐간 놈은 응칠이를 마구 넘보는 모양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응칠이는 더욱 괘씸하였다. 그는 물풀에 몽둥이를 벗삼아 논두끼를 질러서 산으로 올라간다. 어슥한 금음은 칠이야. 길은 어둡고 흐릿한 언저리만 눈앞에 아물거린다. 그 논까지 칠마장은 느긋하리라. 이 마을을 벗어나는 어귀에 고개 하나를 넘는다. 또 하나를 넘는다. 그러면 그 다음 고개와 고개 사이에 수목이 울창한 산중턱을 비교대고 몇마지게 논이 놓였다. 응호의 논은 그 중에 하나였다. 길에서 썩 들어앉은 곳이라 잘 베이지도 않는다. 중력 부분 줄거리. 표도둑이라는 의심을 받는 상황에 처한 응칠이는 진범을 잡기 위해 응호의 논으로 향한다. 얼마 되었는지 몸을 좀 녹이고자 일어나 서성서성할 때였다. 논으로 다가오는 희미한 그림자를 분명히 두 눈으로 보았다. 그러고 보니 피로고 한고이고 다 딴소리다. 피로고 한고이고 다 딴소리다. 고개를 내대고 딱 버티고 서서 눈에 쌍심지를 올린다. 흰 그림자는 어느 틈엔가 어둠 속에 사라져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나올 줄을 모른다. 바람 소리만 왱왱 칠 뿐이다. 다시 암흑속이 된다. 확실히 별을 훔치러 논 속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역갱이 같은 놈이 굳은 날씨를 기화삼아 마음껏 하겠지. 의리 없는 썩은 자식. 격장에서 같이 굶는 터에 오냐 대거리만 있어라. 이를 한번 북 갈아 붙이고 차츰차츰 논께로 내려온다. 응칠이는 논께로 바트기 내려서서 소나무에 몸을 착 붙였다. 섣불리 서둘다간 낫의 횡액을 입을지도 모른다. 다 훔쳐 가지고 나올 때만 기다린다. 몽둥이는 잔뜩 힘을 올린다. 한 시경쯤 지났을까 도적은 다시 나타난다. 논둑에 머리만 내놓고 사면을 두리번거리더니 그제야 기어 나온다. 얼굴에는 눈만 내놓고 수건인지 뭔지 헝겊이 가리었다. 보찜을 등에 짊어매고는 허리를 구부시 뺑소니를 놓는다. 그러자 응칠이가 날세게 달려들어 이 자식 남의 남우 별을 훔쳐가니 하고 대포처럼 고함을 지르니 논둑으로 그대로 대굴대굴 굴러서 떨어진다. 얼결에 호되이 놀란 모양이었다. 응칠이는 덤벼들어 우선 허리깨를 내리조졌다. 쿠쿠쿠하고 처참한 비명이다. 이 소리에 귀가 번쩍
귀가 번쩍 뛰어 그 고개를 들고 팔을 벗겨보았다. 그러나 너무나 어이없었음인지 시선을 치거드며 그 자리에서 어두망찰한다. 그것은 무거운 침묵이었다. 살똥맞은 바람만 공중에서 북새를 논다. 한참을 신음하다 도적은 일어나더니 성님까지 이렇게 못살게 굴기우 제법 눈을 부라리며 몸을 획 돌린다. 그리고 느낌의 울음이 복받친다. 보찜도 내버린 채 내 건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하고 대퉁수를 내뱉고는 비틀비틀 논 저쪽으로 없어진다. 형은 너무 꿈속 같아서 멍하니 섰을 뿐이다. 그러다 지나서 한 손으로 그 보찜을 들어본다. 가뿐히 말과 옷이나 되었는지 이까짓 걸 요렇게까지 해가려는 그 심정을 실로 알 수 없다. 별을 논에다 도로 털어버렸다. 그리고 아내의 치마겠지. 검은 보자기를 척척 개서 들었다. 내 걸 내가 먹는다. 그야 이를 말이랴. 하나 내 걸 내가 훔쳐야 할 그 운명도 얄궂거니와 형을 배반하고 이 짓을 벌인 아우도 아우이랬다. 에이 고얀 놈, 볼을 적시는 것은 눈물이다. 그는 주먹으로 눈물을 쓱 비비고 머리에 번쩍 떠오르는 것이 있었으니 두리두리한 황소의 눈깔 시오리를 남쪽 산으로 들어가면 어느 집 바깥들의 밤마다 늘 매여있는 투실투실한 그 황소 아무렇게나 따지든 70원은 갈 데 없었으리라. 그는 불이 나게 아우의 뒤를 밟았다. 공동묘지까지 거의 거반 왔을 때야 가까스로 만났다. 아우의 등을 탁 치며 얘 존수 있다. 내 원대로 돈을 해줄게. 나하고 잠깐 다녀오자. 씩씩한 어조로 기쁘도록 달랬다. 그러나 아우는 입 하나 열려 하지 않고 그대로 실쭉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깨 위에 놓인 형의 손을 부질없단 듯이 몸으로 털어버린다. 그리고 삑 달아난다. 그걸 보니 하 엄청이 나고 기가 확 막혔다. 이놈아 하고 악을 바치어 명색이 성이라며 됐던 몽둥이는 들어가 그 볼기짝을 후려 갈겼다. 아우는 모로 몸을 꺾더니 신압으로 찌그러진다. 뒤미쳐 앞정강이를 때렸다. 등을 팼다. 일지 못할 만치 매는 내리었다. 체면을 불구하고 땅에 엎드려 엉엉 울도록 매는 내리었다. 홧김에 하긴 했으되 그 꼴을 보니 또한 마음이 편할 수 없다. 침울퇴 뱉어 던지곤 팔자 센 놈이 그저 그렇지 별 수 있냐. 쓰러진 아우를 일으키어 등이 업고 일어선다. 언제나 철이 날는지 딱한 일이었다. 속 썩는 한숨을 후 하고 내뿜는다. 그리고 어청어청 고개를 묵묵히 내려온다. 김유정의 만무방. 다음 강 넘어갑니다. 수능특강 현대소설 3강입니다. 채만식의 명일 봅시다. 저녁거리가 없지. 범수는 할 수 없으면 양복이라도 잡혀야겠어. 떼어 입고 나가기를 주저한 것이다. 번연한 속이지 물어서는 뭘 하오. 영주는 풀죽은 대답을 한다. 그럼 저 양복이라도 잡혀 오구려. 그것마저 잡히고 어떡하려고 그러우. 그리 기나게 양복을 입고 출입을 할 일이 무엇이 있나. 영주는 그래도 느긋한 희망을 지니고 있었다. 남편이 몇 군데 이력서를 보내두었으니 그런 데서 갑자기 오라는 기별이 올지 모르는 터에 양복을 잡혀버리면 일것된 취직도 낭패가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또 남편이 밖에 나가 있는 동안만은 행여 무슨 반가운 소식이나 가지고 돌아오나 해서 한심한 기대를 하는 터였었다. 천하 없어도 그건 안 잡혀요. 거참 교사스런 성미도 다 보겠네 하고 범수는 더 우기려 하지 아니하였다. 정말 큰일 났소. 정말 큰일 났소. 됐죠. 정말 큰일이 났소. 하도 막막한 때는
죽어 버리기라도 하고 싶지만 자식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고 글쎄 왜 학교는 모두 안 글쎄 왜 학교는 안 보내려 두고 우리는 이 지경이 되었으니 자식이나 잘 가르쳐야지. 영주는 아이들이 이 생각이 나자 가슴을 찢고 싶게 보풀증이 나는 것이다. 범수와 영주 사이에 제일 큰 갈등은 아이들의 교육 문제인 것이다. 영주는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서 장래에 희망을 거기다 붙이자는 것이다. 그는 하다 못하면 자기가 몸뚱이를 팔아서라도 아이들의 뒤는 된다고 하고 또 그의 악질을 그만 짓을 못할 것도 아니었었다. 그러나 범수는 듣지 아니했다. 섣불리 공부를 시켰자 허리 부러진 말처럼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반것충이가 될 것이요. 그러니 그것이 아이들 자신 장래에 불행하게 할 뿐 아니라 따라서 부모의 기쁨도 되지 아니한다고 내내 우겨왔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가 보통 학교의 교과서 같은 것을 참고해 가며 산술이니 일이니 또 간단한 지리 역사니 우선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나 영주가 보기에는 그것이 도무지 시원찮고 미덥지가 못했다. 범수는 아내에게 너무도 번번이 듣는 푸념이라 그 대답을 또다시 되풀이하다가 성가시어 아무 말도 아니하려 했으나 아내는 오늘은 기어코 요정을 낼 듯이 기승을 부리려 든다. 글쎄 여보, 당신이 희망하는 일이나 있어서 그런다고 나는 어쩌라고 그리우. 낸들 희망을 따로 가지고 그리는 건 아니래도 그래. 자식들이 장래에 잘 돼서 잘 살게 하자는 생각은 임자하고 꼭 같지만 단지 내가 골라낸 방법은 옳으니까 그러는 거지.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어. 공부한 놈이 밥벌이 노동자나 되어 남의 하시나 받지 잘 될 게 어디 있더람. 그건 20년 전 사람이 하던 소리야. 번년이 눈앞에 실증을 보면서 그래. 뭐가 실증이란 말이오? 그거 참. 여보 임자도 여자 고보를 마쳤지. 나도 명색이 대학을 마쳤지. 그런데 시방 우리 둘이 살아가는 꼴을 좀 보지 못해? 그거야 공부한 게 잘못이오. 당신 잘못이지. 세상 탓이야. 이런 세상에서도 남은 제가끔 공부를 해가지고 잘들 살아갑디다. 그건 우연이고 이제 세상은 갈수록 우리 같은 인간이 못 살게 돼요. 내 마침 생각이 났으니 비유를 하나 함께 들어볼려우. 듣기 싫어요. 영주는 말로는 언제든지 남편을 못당하는지라 또 무슨 묘한 소리를 해서 올가미를 씌우나 싶어 톡 쏘아버렸다. 하다 그러지 말고 잘 들어보아요. 자, 시방 내가 돈이 1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놈 돈을 어떻게 건사하기가 만만찮거든. 돈을 넣을 것이 없단 말이야. 알겠수? 말해요. 그래 척 상점에 가서 1원짜리 돈 지갑을 사잔수? 1원밖에 없는데 1원짜리 지갑을 사? 영주는 유도를 받아 무심코 이렇게 대꾸를 한다. 거봐 글쎄. 그리고 범수는 싱글벙글 웃는다. 우리가 시방 공부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1원 가진 놈이 1원을 넣어두랴고 1원을 다 주고 지갑을 사는 셈이야. 어째서? 지갑을 쓸 데가 있어야지. 두었다가 돈 생기면 넣지. 그 두었다가가 문제여든. 그 지갑에 돈이 또 생겨서 넣게 될 세상은 우리는 구경도 못해. 알겠수? 나는 뭘 소리요. 못 알아듣기도 귀찮지. 그렇지만 세상은 부자 사람하고 노동자의 세상이지. 그 중간에 있는 인간들은 다 모두 헛개비야. 중약. 이게 몇 돈중이지요? 범수는 아까 문득 들인 금빈혈을 빼어 손바닥에 놓고 촐싹거리며 묻는다. 점원이 그것을 받다 저울에 달고 있는 동안 범수는 다른 놈이 2억에 빼어 가지고는 어림하는 듯이
양편 손바닥에 올려놓고 쫄싹거려 본다. 이것이 기회인 것이다.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다뿍 긴장이 되어서 점원이 닷돈 두 푼중입니다 하고 하는 소리에 귀에 들어오지 아니했다. 점원이 저울질하는 잠깐 동안에 손빠르게 한 개를 요술하듯이 소매 속에든지 어디든지 감추었어야 할 것을 막상 닥뜨리고 보니 번수에게는 그러한 재치도 없고 기술도 없으려니와 또한 담보의 관련도 없다. 첫 시험은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가락지를 가지고 시험을 해보았다. 그러나 역시 실패를 하고 말았다. 그는 점원의 멸시하는 시선을 뒤통수에 맞으면서 금은상을 나와 화신 앞으로 건너왔다. 그는 혼자 속으로 생각했다. 보통 학교부터 쳐서 대학까지 16년이나 공부를 한 것이 조그마한 금비녀 한 개 감쪽같이 숨기는 기술을 배우니만도 못하다고. 그렇다면 하고 그는 그 뒤를 생각하다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의 라스콜니코프가 도끼를 높이 들여 전당쟁이 노파를 내리찍는 장면을 생각하고 오싹 등허리가 추워 눈을 감았다. 그는 허우대가 이만이나 하고 명색이 대학까지 마쳐 소위 교양이 있다는 사람으로 도적질을 하려고 한 자기를 나무라 보았다. 그러나 그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한 거를 한다. 도적질을 하는 것이 왜 나쁘냐고. 이 말에는 자기로서도 자기에게 대답할 말이 나오지 아니한다. 최만식의 명일. 다음 강 넘어갑니다. 순우특강 현대소설 4강입니다. 4강에는 이태준의 해방 전후. 현은 집을 팔지는 않았다. 구라파에서 제2전선이 아직 전개되지 않았고 태평양에서 일본군이 아직 라바우를 지킨다고는 하나 멀어야 2~3년이겠지 하는 심산으로 집을 최대한도로 잡혀만 가지고 서울을 떠난 것이다. 그곳 공의를 아는 것이 반년으로 강원도 어느 산읍이었다. 철도에서 80리를 버스를 들어오는 것이요. 예전엔 현감이 있던 곳이나 지금은 면소와 주재소뿐이 한적한 구읍이다. 어느 시골서나 공의는 관리들과 무관하니 무엇보다 그 덕으로 징용이나 면할까 하며 다음으로 잡고의 소산진이 식량 해결을 위해서요. 그러고는 가까이 임진강 상류가 있어 낚시질로 세월을 기다릴 수 있음도 현이 그곳을 택한 이유의 하나였다. 그러나 와서 실정을 부딪혀보니 이 세 가지는 하나도 탐탁한 것은 아니었다. 면사무소엔 상장이 10여 개나 걸려있는 모범 면장으로 나라에선 상을 타나 백성에겐 그만치 원망을 사는 이 시대의 모순을 이 면장이라고 예외일 일이 없어 성미가 강직해 바른말을 잘 쏘는 공의와는 사이가 일찍부터 틀린 데다가 공의는 6개월이나 장기간 강습으로 이내 서울 가버리고 말았으니 징용 면할 길이 보장되지 못했고 그 외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공의의 소개로 처음 지면한 향교 직원으로 있는 분인데 1년에 단 두 번 춘추 재향 때나 고을 사람들의 기억에서 살아나는 김직원님으로는 친군의 양식은커녕 자기 식구 때문에도 손이 흰 현실적으로는 현이나 마찬가지의 아직도 상투가 있는 구식 노인의 선비였다. 낚시터도 처음 와볼 때는 지쳐갔더니 아주 다니기엔 거의 10리나 되는 고달픈 길일 뿐 아니라 하필 주재소 앞을 지나야 나가게 되었고 부장님이나 순사나리의 눈을 피하려면 길도 없는 산등성이를 하나 넘어야 되는데 하루는
우편국 모퉁이에서 넌지시 살펴보니 가네무라라는 조선 순사가 눈에 띄었다. 혀는 낚시 도구부터 질겁을 해 뒤로 감추며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니 촌 사람들이 무슨 나무 껍질 벗겨 온 것을 면석이들과 함께 점검하는 모양이다. 우통은 속옷 바람이나 다리는 각반을 치고 칼을 차고 회초리를 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거드름을 부리고 있었다. 날래에 끝날 것 같지 않아 혀는 이번도 다시 돌아서 뒷산등을 넘기로 하였다. 길도 없는 가닥숲을 젖히며 비 뒤에 미끄러운 비탈길을 한참이나 헤매어서 비로소 펑퍼짐한 중턱에 올라설 때다. 멀지 않은 시야에 곰처럼 시커먼 것이 우뚝 마주서는 것이 순사부장이다. 혀는 삼짐승에게 보다 더 놀라 들었던 두 손의 낚시 도구를 이번에는 펄쩍 놓아버리었다. 당신 어디가오? 현의 눈에 부장은 눈까지 부릅뜨는 것으로 보였다. 내 바람 쏘이러요. 그제야 현은 대패밥 모자를 벗으며 인사를 하였으나 부장은 이미 딴 쪽을 바라보는 때였다. 부장이 바라보는 쪽에는 면장도 서 있었고 자세 보니 남향하여 큰 정구 코트만치 장방형으로 새끼줄을 치어져 있는데 부장과 면장의 대화로 보아 신사털을 잡는 눈치였다. 현은 말뚝처럼 우뚝 섰을 뿐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 놓아버린 낚시 도구를 집어 올릴 용기도 없거니와 집어 올린 대자 새끼줄을 두 번이나 넘으면서 신사털을 지나갈 용기는 더욱 없었다. 게다가 부장도 면장도 뭐라고 수군거리며 가끔 현을 돌아다 본다. 꽃이라도 있으면 한 가지 꺾어 드는 채 하겠는데 페랭이 꽃 한 송이 눈에 띄지 않는다. 얼마 만에야 부장과 면장을 일시에 딴 쪽을 향하는 틈을 타서 수갑에 채였던 것 같던 현의 손을 날새게 그 시국의 태만한 증거물들을 집어들고 허둥지둥 그만 집으로 내려오고 만 것이다. 아버지 왜 낚시질 안 가고 돌아오시오? 현은 아이들에게 대답할 말이 미처 생각나지도 않았거니와 그보다 먼저 현의 뒤를 따라온 듯한 이웃집 아이 한 녀석이 너희 아버지 부장한테 들켜서 돌아온단다 하는 것이었다. 낚시질을 못 가는 날은 현은 책을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김직원을 찾아갔고 김직원도 현이 강에 나가지 않았음직한 날은 을에 찾아왔다. 상종한다기보다 모시어 볼수록 깨끗한 노인이요 이 고을에선 엄연히 존경을 받아야 오를 유일한 인격자여 지사였다. 현은 가끔 기인여옥이란 이런 이를 가리킴이라 느끼었다. 김인현 3.1 운동 때 감옥살이로 서울에 끌려왔었을 뿐 조선이 망한 이후 한 번도 자의로 총독부가 생긴 서울엔 오기를 피한 이다. 창시를 안 하고 견디는 것은 물론 감옥에서 나오는 날부터 다시 상투요 가시였다. 현관은 워낙 수십 년 연장인데다 현이 한문이 붙이어 그분이 지은 시를 알지 못하고 그분이 신문학에 무관심하여 현대문학을 논담하지 못하는 것엔 서로 유감일 뿐 불행한 족속으로서 억천 암흑 속에 인류의 광명을 향해 남몰래 더듬는 그 간혹한 심정의 촉수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 굳게 잡히고도 남아 한두 번 만남으로 서로 간담을 비추는 사이가 되었다. 하루 저녁은 주름 잡히었으나 정체 돋는
두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은 채 찾아왔다. 현은 아끼는 촛불을 켜고 맞았다. 내 오늘 다 큰 조카 자식을 행길에서 매질을 했소. 어, 김직원은 그저 손이 부들부들 떨며 있었다. 조카 하나가 면석이로 다니는데 그의 매부, 즉 이분의 조카 사위 되는 청년이 일본으로 징용당해 가던 도중 도망해 왔다. 몸을 피해 처가에 온 것을 이곳 면장이 알고 그 처남더러 잡아오라 했다. 이 기밀을 안 매부 청년은 산으로 뛰어 올라갔다. 처남 청년은 경방단의 응원을 얻어 산을 에워싸고 토끼 잡듯 붙들어다 주제소로 넘기었다는 것이다. 어, 강박한 처남이로군. 현도 탄식하였다. 잡아오지 못하면 내가 대신 가야 한다고 다짐을 받았답디다만 대신 가기로서 제 집으로 피해온 명색이 매부 녀석을 경방단들을 끌고 올라가 돌풀매질을 하면서 꺼정 붙들어다 함정에 넣어야 옳소? 지금 젊은 놈들은 쓸개가 없음낸다. 그러니 지금 세상에 부모기로니 그걸 어떻게 공연히 책망합니까? 하십니까? 분에 견딜 수가 있어. 면소서 나오는 놈들을 노상하면 어떻소? 노상이면 어떻소? 놈들을 노상이면 어떻소? 잠자코 한참 대설대가 끊어져 나가도록 패주었지요. 맞는 제놈도 까닭을 알게고 보는 사람들도 아는 놈은 알겠지만은 알면 대사요. 이날은 현도 우울한 일이 있었다. 서울 문인보국회에서 문인골기 대회가 있으니 올라오라는 전보가 온 것이다. 현에게는 엽산장이 와도 먼저 알고 있는 주재소에서 장문 전보가 온 것을 모를 리 없고, 일본 제국의 흥망이 절박한 이때 문인들의 골기 대회에 밤낮 낚시질만 다니는 이자가 응하느냐 안 응하느냐는 주재소뿐 아니라 일본인이요 방공 감시 초장인 우평국장까지도 흥미를 가지듯 현의 딸아이가 저녁 때 편지 붙이러 나갔더니 너의 아버지 내일 서울 가느냐 묻더라는 것이다. 김직원은 처음엔 현도로 문인 골기 대회에 가지 말라 하였다. 가지 말라는 말을 들으니 현은 가지 않기가 도리어 겁이 났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세 번째의 좌우간 답전을 하라는 독촉 전보를 받았다. 이것을 안 김직원은 그날 일찍이 현을 찾아왔다. 우리 따위 노혼한 것들이야 새 세상을 만난들 무슨 소용이리가만 현공 같은 젊은이는 어떻게든 부지했다가 그의 한몫 맡아주시오. 그러자면 웬만한 일이건 과히 뻗대지 맙시다. 지용만 면헐 도리를 해요. 그리고 이날은 가네무라 순사가 나타나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떠나느냐? 떠나면 여행 증명을 해가지고 가야 하지 않느냐? 만일 안 떠나면 참석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중에는 서울 가면 자기의 회중식의 수선을 좀 부탁하겠다 하고 갔다. 현은 역시 살고 싶다. 또 한 번 비명을 하고 하루를 앞두고 가네무라 순사에 수선할 시계를 맡아 가지고 굳은 비 뿌리는 날 서울 문인 보국회로 올라온 것이다. 이태준의 해방 전후. 다음 단강 넘어갑시다. 현대소설 5강입니다. 선우 위에 이제 단독 강화 봅시다. 앞부분 줄거리 6.25 전쟁 중 낙오된 국군 양과 인민군 소년 장은 우연히 산속에서 마주치게 된다. 이후 서로 해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동굴 안에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된다. 둘은 총묶음을 기대고 어깨와 어깨를 비볐다.
레이숀의 모닥불은 거의 꺼져가고 있는데 동굴 밖 설경은 어스름 달밤 속에 고요히 잠들고 있었다. 장의 가느다란 코 고는 소리를
예, 순수강 현대소설 6강입니다. 6강.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 1964년 겨울을 서울에서 지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겠지만 밤이 되면 거리에 나타나는 선술집 오뎅과 군 참새와 세 가지 종류의 술을 등을 팔고 있었고 얼어붙은 거리를 휩쓸며 부는 차가운 바람은 이 벌럭거리게 하는 음, 포장을 들치고 안으로 들어서게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서면 카바이드 불의 길쭉한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고 염색한 군용 잠바를
예, 숨뚜껑 현대소설 7강입니다. 7강. 7강의 윤홍길의 날개 또는 수갑. 자네들어 독림산업사원 전체의 의사를 대변해달라고는 안 했어. 최소한 우리 과의 이 의사만이라도 전달해야 했어야만 될 게 아닌가. 통과가 되고 안 되고는 문제가 아니야. 책임을 맡았으면 적어도 그 책임을 이행하려는 자세만이라도 보여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똑똑히 잘 들어 달라면서 기획실장이 자기네가 작성한 초안을 낭독했어. 낭독을 끝내더니 들었냐고 물어. 들었다고 끄덕거릴 수밖에. 그랬더니 질문 있으면 하라는 거야. 모두들 어안이 벙벙해서 앉아 있는 판인데 실장이 씩 웃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질문이 없다는 건 원안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믿고 수정 없이 실행에 옮기겠다고. 회사 발전을 위한 중요 사업에 이처럼 만장일치로 협조해 줘서 고맙다고 이러는 거야. 용가리 통뼈라도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할 상황이었다니까. 장 선배님 말에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는 낭대뷰가 아닙니다. 특히 노사 간의 회의는 회의라는 형식을 빌린 전쟁입니다. 사용자 측에서 수단 방법을 다해서 계획을 밀고 나가려는 거 당연합니다. 필요하다면 피용자 측에서 용가리 통뼈가 아니라 통뼈 할아버지라도 돼서 따질 건 따지고 반대할 건. 그러게 내 처음부터 뭘 했어. 난 그런 일에 적임이 아니니까 우군이 맡으라고 했잖아. 이미 끝난 일이야. 지금 와서 아무리 떠들어 대봤자 제복은 벌써 우리 몸의 절반쯤이나 져 있어. 민도식이 나서서 험악해진 분위기를 간신히 가라앉혔다.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한 건 처음부터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거야. 경영자 독단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가지고 결정했다는 인상을 대내외에 풍길 필요가 있었던 거야. 이제 길은 두 가지뿐이야. 나머지 절반을 찾아서 마저 몸에 꿰던가, 아니면 기왕 우리 몸에 입혀진 절반을 아예 벗어버리던가. 각자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야. 저기 좀 보라고. 저 사람이 아까부터 우리를 비웃고 있어. 제복 얘기 앞으로는 그만하기로 하지. 생산부 공원 복장을 한 사내가 엇비두름한 자세로 이쪽을 돌아다 보며 야릇한 웃음을 입가에 물고 있었다. 그를 보더니 장성태가 화를 벌컥 내면서 큰 소리로 미스 윤을 불렀다. 이봐, 저기 앉은 저 사람 내가 좀 보잔다고 전해. 눈이 휘둥그레진 미스 윤이 종종 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가기 전에 그쪽에서 자진해서 먼저 일어섰다. 그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장의 목소리가 컸던 것이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여전히 웃음기를 입에 문 얼굴이 이 장을 정면에 장대했다. 당신 뭐야? 뭔데 어제부터 남의 얘기를 엿듣고 비웃길? 비웃음으로 보셨다면 용서하십시오. 엿듣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들릴 정도로 선생님의 말소리가 컸습니다. 말씀 내용이 독림산업에 계신 분들 같아서 저도 모르게 관심이 컸나 봅니다. 오호라, 그러고 보니 당신도 독림 가족의 일원이 분명하군. 부서가 어디야? 생산부 제1공장입니다. 거기서 잡부역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권입니다. 이름이 권이다. 그럼 성까지 아주 짝을 채워보게. 성이 권입니다. 만만한 상대를 만난 장은 권씨를 노리겠감으로 삼아 화풀이할 작정임을 분명히 하면서 동료들에게 은밀히 눈짓을 보냈다. 함께 놀이에 끼어들라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도식이 보기엔
첫눈에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참을성 좋게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것은 생산부 공원들이 본사의 사무직을 대할 때 일반적으로 갖는 비굴한 표정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적대감도 아닌 그것은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임이 분명했다. 두툼한 입술과 커다란 눈이 얼핏 눈에 띄는 특징이었다. 장 상태하고 비교해서 둘이 서로 어금어금할 정도로 작은 체구였다. 실제 나이는 장보다 두세 살쯤 위일 것 같은데 적어도 20, 30년은 더 세상을 살아냈을 법한 관록 같은 게 엿보이는 얼굴이었고 그것이 교양이라는 것이라고도 연결되어 역부라던 자기소개가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짝을 채우기 싫다 이거지. 좋았어. 그런데 자네가 하는 잠적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우리 얘기에 이틀 동안이나 관심을 갖지? 물론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에선 작업 중에 팔이 뭉텅 잘려나간 사람이 있고 그 팔 값을 찾아주려는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선 몸에 걸친 옷 때문에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려는 분들도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장상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 같았다. 중력부분 줄거리. 회사 창업 기념일 행사를 앞두고 모든 직원들의 제복을 맞추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지만 민도식과 우기환 둘은 이를 거부하기로 의기투합한다. 이에 두 사람은 사장과 면담을 하게 되는데 사장은 두 사람을 다독이면서 회사의 뜻에 따라 줄 것을 요구한다. 사장실로 들어가기 무섭게 권씨는 민도식을 향해 눈자위를 하얗게 부릅떠보았다. 우기환의 돌연한 행동에 초벌 놀랐던 도식은 권씨의 험악한 표정에 제벌 놀라서 엉거주춤 궁둥이를 들었다. 빨리 자리를 비켜달라는 권씨의 무언의 협박이 빗발치고 있었다. 죄송해요 사장님. 한사코 안 된데도 부득부득 우기면서 이 사람이 뒤쫓아 들어온 여비서를 손짓으로 내보낸 다음 사장이 말했다. 어서오게 권군. 자기보다 더 사정이 절박한 사람을 위해서 민도식은 사장실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잘 생각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게. 도어가 닫히기 전에 사장의 껄껄한 목소리가 도식의 등 뒤에 따라붙는다. 장 선생님 집에 전화를 걸었더니 부인이 받대요. 새로 맞춘 유니폼 입고 아침 출근했다고요. 아내의 바가지 긁는 소리로 창업 기념일의 아침은 시작되었다. 체육대회가 열리는 제1공장까지 가자면 다른 날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민기적거리고만 있는 남편 곁에서 아내는 시기종 근심스런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제복 때문에 총각 사원 하나가 사표를 던졌다는 소문을 아내는 믿지 않았다. 사표를 제출할 게 아니라 강제로 모가지가 잘린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까짓 건 난 필요 없어. 거기 아니면 밥 빌어 먹을 때가 없을 줄 알아? 세상에 아직도 유니폼 안 입는 회사가 수두룩하단 말이야. 거듭되는 저축에 이렇게 큰 소리로 대거리는 했지만 결국 민도식은 뒤늦게나마 집을 나서고 말았다. 시내를 멀리 벗어나서 교회에 널찍하게 자리 잡은 제1공장 앞에 당도했을 때는 벌써 개회식이 시작된 뒤였다. 공장 정문 철책 너머로 검정 권색 1색의 운동장을 넘어다 보는 순간 민도식은 갑자기 숨이 턱 막혀 오임을 느꼈다. 새로 마친 제복으로 단장한 남녀 전사원이 각 부서별로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게 도열에 서서 연단에 선 지휘자의 손끝을 우러러보며 사과를 제창하기 직전에 예비운동으로 목청을 가다듬는 헛기침들을 하고 있었다. 이윽고 공장 일대를 한바탕 들었다 놓는 우렁찬 노래가 터지기 시작했다. 노래 부르는 사원들 모두가 작당해서 지각한 사람을 야유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검정 권색의 제복들이 일치단결해 가지고 사복 차림으로 꽁무니에 따라 붙으려는 유일한 사람을 완강히 거부하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세상 전체가 온통 제복 투성이인 가운데 저 혼자만 외돌토리로 떨어져 있는 셈이었다. 자기 한 사람쯤 불참한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체육대회 개회식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민도식을 무척 화가 나면서도 그지없이 외롭게 만들었다. 정문으로 들어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돌아서 나오지도 못한 채 그는 일단 자리에 붙박혀 멈춘 자리에 붙박혀 버린 듯 언제까지고 움직일 줄 몰랐다. 다음 강으로 넘어갑니다. 현대소설 8강, 수능특강 현대소설 8강, 송기숙의 개는 왜 짖는가입니다. 마법은 줄거리. 한때 특종을 여러 개 터뜨릴 만큼 유능한 기자였던 박영하는 최근 들어 어쩐지 사회 현실에 흥미를 잃어 취재도 기사 쓰기도 시큰둥하다. 변두리 동네로 이사온 박 기자는 동네 일에 사사건건 간섭해대는 동네 어르신들을 보고 그들과 엮이지 않으려 피해 다닌다. 그러던 차에 동네 어르신들이 박 기자를 불러 동네의 한 불효자의 악행을 신문에 내줄 것을 부탁하고 여기에 이야기 중 당사자가 나와 어르신들과 말다툼을 일어난다. 젊은 순경 봤지요. 자기가 저렇게 자기 허물을 뉘우칠 줄 모르고 큰 소리만 치고 있으니 걔가 짖지도 않고 배기겠소. 정부에서도 충효 어쩌고 했으면 저런 작자들부터 묶어가야 할 게 아니오. 그리고 박 기자 어떠소? 이런 사람을 신문에 안 내면 뭣을 신문에 낸단 말이오. 털보 영감이 이번에는 영하를 물고 들어갔다. 뭐요? 신문에 내다니 무엇을 신문에 낸단 말이오. 사내가 털보 영감 말을 채 때리며 시퍼렇게 악을 쓰고 나섰다. 임자 같은 사람을 신문에 안 내면 무엇을 신문에 낸단 말이오. 개는 짖으라고 있고 신문은 나팔을 불라고 있는 것인데 개도 못 봐서 짖는 일을 신문 기자가 손 개 얹고 앉으란 말이요. 신문 기자가 손 개 얹고 앉으란 말이요. 신문 기자가 개만도 못한 줄 알아? 여태 말이 없던 굴대 장군이 깡 내질렀다. 민영감은 배실배실 웃고만 있었다. 영감들이 괜히 나를 못 잡아먹어서 환장이지 내가 어째서 신문에 난단 말이오. 사내는 신문 이야기가 나오자 제정신이 아니었다. 두고 봐. 신문에 나는가 안 나는가 두고 보라고. 잡것 어떤 놈이든지 신문에만 내봐라. 그때 저 죽고 나 죽고 정말 사생결단을 하고 말 것이다. 작자는 이를 악물며 들대 놓고 울러맸다. 영하는 소한테 물린 것처럼 해프게 웃고만 있었다. 신문기자가 그렇게 만만한 줄 아나? 만만 안 하면 신문기자 배때기에는 철판 깐 줄 아쇼? 허허 잘 논다. 생사람을 못 잡아먹어 환장을 하더니 나중에는 신문기자까지 끌어다 대는구만. 환장 그게 어디다 대고 하는 말버릇이야. 좁쌀 영감이 소리를 질렀다. 그럼 환장이 아니고 뭡니까? 사내가 좁쌀 영감한테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다. 순간 왕왕 세포드가 짖었다. 스피치와 포인터도 덩달아 짖고 나섰다. 또 쳐라 가만히 있어 가만. 개들이 다시 누그러졌다. 방금 저 개들이 왜 짖는 줄 알아? 제 주인한테 대드니까 짖었어. 개는 까닭없이는 안 짖어. 사람 못된 것들은 할 소리 안 할 소리 자발할 없이 시부렁대지만 개는 짖을 놈만 봐서 꼭 짖을 때만 짖어. 저 시퍼런 눈. 저 시퍼런 눈 봐. 저 눈으로 사람 못 보는 데까지 훤히 꿰뚫고 보고 꼭 짖을 놈만 찾아 짖는단 말이야. 털보 영감이 능청을 떨었다. 뭐가 어쩌고 어째요? 저 영감이 시키니까
짓지 걔가 무엇을 알아 짓는단 말이오. 저 걔한테 붙인 또철이란 이름이 네 이름이오. 걔한테 멀쩡한 사람 이름 갖다 붙인 것부터가 속내가 환한데 시키지도 않은데 시키지도 않는데 제 사나를 예, 제 사나를 짓는단 말이오. 사내는 이를 앙다물며 좁쌀 영감을 노려봤다. 작전은 이만저만 끈질긴 성미가 아니었다. 이쯤 했으면 진력이 날 법도 한데 기어코 물고 늘어졌다. 또철이가 네 집 이름이냐 이 말인가. 아까도 말했듯이 그것은 임자 이름인 것 같기도 하지만 제 개 이름이기도 해. 임자가 또철이란 이름을 지을 때 누구한테 허락받고 지었나. 나도 내 맘대로 지었는데 어째서 시비야. 또철이라는 이름이 임자 혼자 이름이라고 전세 내서 등기라도 해두었어? 좁쌀 영감이 차근하게 따졌다. 일부러 내 이름을 걔한테 붙인 것이 아니고 뭐요. 저 사람이 남의 말을 귀에 말뚝을 박았나. 대한민국의 또철이가 임자 혼자뿐이 아닌데 어째서 그게 임자 혼자 이름이란 말이야. 영감이 삿대질을 하자 또 셰퍼드가 컹 짖었다. 영감 말이 옳다는 소리 같았다. 이 골목에 사는 또철이는 나 하나뿐이니 나들으라고 지은 이름이 아니고 뭡니까? 바둑이 토크 쫑 검둥이 세상에 세고 센게 개 이름 놔두고 세고 센 개 이름을 놔두고 아무런들 개한테 사람 이름 붙여 허구한 날 또쳐라. 도대체 이런 법도 있습니까? 사내는 순경을 돌아보며 입에 거품을 불었다. 그가 소리를 지르자 또 개가 으르렁거렸다. 개한테 그런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는 무슨 법조문이라도 있단 말이야. 있으면 가져와봐. 이놈은 일본 총독 이토, 이놈은 인규, 이놈은 아민, 이놈은 또철이, 또 이놈은 뭔 줄 아나? 모를 게야. 아직 안 짓고 아껴뒀어. 중약. 비싼 나무를 사다가 잘 손질한 정원은 윤리적으로 정돈된 바로 그만큼 자연의 질서와 조화에서 어긋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며 매미가 붙어 있는 오동나무가 새삼 대견스럽게 여겨졌다. 저 오동나무는 통새암 거리 노인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노인들은 저 오동나무처럼 거침없이 살다가 구김없이 늙으며 어디서나 자기 할 소리 하자 하며 자기 분수껏 이 세상에 나온 자기 몫을 하고 죽어갈 사람들이었다. 화단 한쪽 햇볕에 내놓은 분재로 눈이 갔다. 오동나무에 비기면 저게 뭔가. 봄이 되어도 가지 하나를 뻗고 싶은 대로 뻗지 못하고 뿌리는 또 비좁은 화분 속에서 얼마나 궁색스럽게 비틀리고 얽혀서 뻗어야 하는가. 저렇게 최소한의 생존 조건 속에서 생명을 부지해야 사랑받고 그 생존의 조건에 극한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치도 그에 비례하는 것이 분재였다. 통새암 거리 노인들이 오동나무라면 나는 뭔가 저 분재일까? 그렇다고 빗대어 놓고 보니 너무 신통하게 들어맞는 것 같았다. 영하는 멀겋게 웃었다. 울음을 그쳤던 매미가 또찌 장대 같은 소리를 내질렀다. 거침없이 내지르고 있는 매미 소리는 더 위에 내려앉을 것 같은 여름 한낮에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한 줄기 시원한 분수였다. 매미는 지상의 생애 1주일 혹은 3주를 살려고 땅속에서 7년 내지 17년을 유충으로 기다린다는 것이다. 적어도 7년에서 17년을 별러 태어나 7일을 살다 죽는 그 7일로 응축된 매미의 생애가 이상한 감상을 불러왔다. 찌하는 울음소리가 단순한 곤충의 울음소리로 들리지 않았다. 그 기나긴 기간을 땅속에서 벼르고 별렀던 자신의 무슨 절실한 의지를 저렇게 단음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저 크고 우람한 소리는 그 짧은 생의 한순간을 아껴 내지르는 뭔가 그만큼 절실한 삶의 표출일 것이다. 매미의 소리에 취해있던 영하는 책상머리로 갔다. 아까 그 기사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매미처럼 무슨 거창한 소리를 지르자는 것이 아니고 매미 소리를 듣다 보니 뭔가 끄적거리고 싶었다. 송기숙의 개는 왜 짖는가. 다음 넘어갑니다.
예, 순흑강 현대소설 9강입니다. 9강 양귀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까짓거 몸 돌보지 않고 열심히만 하면 농사꾼보다야 낫겠거니 했지요. 처음에는 땅판 돈이 좀 있어서 생선 장사를 하다가 미천 잘라먹고 농사꾼 출신이라 고추 장사는 자신 있지 싶어 덤볐다가 아예 복상 망했어요. 밥그릇 비우는 솜씨도 일솜씨 못지 않아서 임씨는 그가 반도 비우기 전에 벌써 숟가락을 놓았다. 그리고 은하수 한 개비를 물었다. 미천 될 돈이 없으니 그다음부터는 닥치는 대로 좀. 서울에서 미천 털리고 부천으로 이사온 게 한 6년 되나? 이 바닥서 안 해본 게 없어요. 얼음 장수, 채소 장수, 게 장수, 번데기 장수 걸리는 대로 했으니까요. 장사를 하려면 단돈 1,000원이라도 미천이 들게 마련인데 이게 걸핏하면 미천 까먹기라 이겁니다. 좀 되는가 싶어도 자식 새끼가 많다 보니 쓰이는 돈도 많고 그래서 재작년부터는 몸으로 벌어먹는 노가다 일을 주로 했지요. 뺑기쟁이, 미쟁이, 보일러쟁이 뭐 손 안 댄 게 없어요. 잡부가 없다면 잡부로 뛰고 도배쟁이가 없다면 도배도 해요. 그러다 겨울 닥치면 공터에 연탄 부려놓고 연탄 배달로 먹고 살지요. 키 작은 하청일과 키 큰 서수남이 제잘제잘 숨 넘어가게 가사를 읊어대는 노래가 생각날 만큼 그가 주어 섬기는 직업 또한 늘어놓기 힘들 만큼 많았다. 그렇게 많은 일을 했다면서 아직도 요 모양 요 꼴인가 싶으니 견적에서 돈 남기고 공사에서 또 돈 남기는 재주는 임씨가 막판에 배운 못된 기술인지도 몰랐다. 배달 일이 그래도 연탄 배 몰랐다. 연탄 배달이 그래도 속이 제일로 편해요. 한 장 배달에 얼마 이렇게 금세 매겨져 있으니 한 철에 얼마큼만 나르면 입에 풀칠은 하겠다는 계산도 나오고요. 없는 살림에는 애들 크는 것도 무서워요. 지하실에 꾸며놓은 단칸방에 살면서 하루에 2끼는 100원짜리 라면으로 때우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농사 지을 때는 명절 닥치면 한떡 한 말쯤이야 해놓을 형편이었는데 시골서 볼 때는 돈은 웬통 도시에 몰려있는 것 같으면서도 정작 와서 보니 돈 구경하기 힘들대요. 그는 또 공사 맡아서 주인 속여 남긴 돈은 다 못 하누 하는 생각에 임씨 얼굴을 다시 보게 된다. 하기야 임씨 같은 뜨내기 인부에게 일 맡길 집주인도 흔치 않겠지 하고 어림하다 보니 스스로가 바보가 된 것 같아서 그런 입맛이 썼다. 중식품 줄거리. 당초의 상보다 이르게 목욕탕 수리를 마무리한 임씨는 그와 그의 아내에게 집에 더 손볼 곳이 있으면 봐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임씨가 수리비 비용을 과하게 청구할까봐 불안했던 그는 옥상 방수공사를 추가로 부탁한다. 임씨를 도와 옥상 방수공사를 늦은 시간까지 하면서 그는 집수리 일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 임씨의 정직한 계산서를 받고 자신이 임씨를 오해했음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좋수다 형씨 한잔합시다. 하십시다. 임씨가 호기를 부리며 소리나게 잔을 부딪혔다. 그렇지. 다 같은 토끼 새끼 주제에 무슨 얼어 죽을 사장이야. 그의 허세도 임씨 못지 않았으므로 이윽고 두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비우기 시작했다 하였다. 내가 이래봬도 자식 농사는 꽤 지었지요. 임씨는 자신의 아들 딸이 4명이라는 것. 큰 놈이 국민학교 4학년인데 공부를 석 잘하고 둘째 딸녀는 학교 대표 농구 선수인데 박찬숙 못지않을 제주꾼이라고 자랑했다. 그놈들 공북 한번 못 먹인 게 아니요. 형씨 내 이번에 가리봉동에 가면 그 녀석 멱살을 휘어잡아야지. 임씨가 이빨 사이로 침을 찍 뱉었다. 뭐 맛있는 거나 되는 줄 알고 김반장의 발발이 새끼가 쪼르르 달려왔다.
가리봉동에 가면 곰국이 나와요. 임씨가 따라주는 잔을 받으면서 그는 온몸을 휘감는 술기운에 문득 머리를 내둘렀다. 아까부터 비 오는 날에 가리봉동에 간다는 임씨의 말이 이 술기운과 더불어 떠올랐다. 공국만 나오나 큰놈 자전거도 나오고 우리 농구선수 운동화도 나오지요. 마누라 빠마값도 없수 빠집니다. 다요. 자그마치 80만 원이요. 80만원. 제기랄 쇠타 공장 하던 놈한테 1년 내 연탄을 대줬더니 이놈이 연탄감 떼먹고 야반 도주를 했어요. 용 공장이 망했다고 엄살을 까길래 내 마음이 늘 좋겠소. 근데 형씨, 그놈이 가리봉동에 가서 더 크게 공장을 차렸지 뭡니까? 우리네 노가다들 출신이 다양해서 그런 소식이야 제꺼덕 들어오지 뭐. 그럼 받아야지. 안 받아야 하고 말고 그는 딸꾹질을 시작했다. 임씨에게 술을 붓는 손도 정처 없이 흔들렸다. 그에 비하면 임씨의 기세 좋은 입만큼은 아직 든든하다. 누군 받기 싫어 못 받소. 줘야 받지. 형씨, 돈 있는 놈은 죄다 도둑놈이요. 쫓아가면 먼저 울상이네. 여공들 노임도 밀렸다. 부도가 나서 그거 메우느라 마누라 목걸이까지 팔았다고 지가 먼저 성깔내. 쥐길 놈. 그는 스웨터 공장 사장을 눈앞에 그려본다. 반질반질한 상판에 배는 툭 불고져 나왔겠지. 그게 작년 일인데 형씨, 올 여름에 비가 오죽 많잖소. 비만 오면 가리봉동에 갔지요. 비만 오면 갔단 말이오. 아따 1년 365일 비 오는 날은 쎄고 쎘는디 뭐시 그리 걱정이 단가요. 김반장이 맥주를 새로 가져오며 임씨를 놀려 먹었다. 시끄러 임마. 비가 와야 가리봉동에 가지. 비가 와야. 해 뜨는 날은 돈 벌어 좋고 비 오는 날은 돈 받아 좋고 좋다. 김반장이 젓가락으로 장단까지 맞추자 임씨는 김반장의 엉덩이를 찰싹 갈긴다. 형씨는 집이 있으니 걱정할 것 없소. 토끼 뛰면 어쩔 거요. 집이 있는데. 어디 집값이 내리겠소? 저런 것도 집축이나 예끼나? 이번엔 또 무슨 까탈을 일으킬 것인지 시도 때도 없이 돈을 삼키는 허술한 집이라고 대꾸하려다가 임씨의 말에 가로채여서 그는 입을 다물었다. 난 말이오, 이 토끼띠 사내는 말이오, 보증금 150만 원에 월세 3만 원짜리 지하실 방에서 6 식구가 살고 있어. 가리봉동 그 새끼는 곧 죽어도 맨션 아파트요. 맨션 아파트. 임씨는 주먹을 흔들며 맨션 아파트라고 외쳤는데 그의 귀에는 꼭 맨손 아파트처럼 들렸다. 돈 받으러 갈 시간도 없다고 마누라대로 벽돌 찍는 공장에 나댕기지. 나는 나대로 이 짓을 해서 벌어야지. 그래도 달걀 후라이 한 개 마음 놓고 못 먹는 세상. 임씨의 목소리가 거칠었다. 술이 너무 과하지 않나 해서 그는 선뜻 임씨에게 잔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다.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돌고 도는 돈 본놈 있음 나와보래. 우리 같은 신세는 평생 이 지랄로 끝장이야. 돈 A 개수작 말라고 해. 임씨가 갑자기 탁자를 내리쳤다. 그 바람에 기우뚱거리던 맥주병이 기어이 바닥으로 나뒹굴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었다. 참고 살다 보면 나중에는 모두 다 소용없는 일이야. 임씨의 기세에 눌려 그는 또 말을 맺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나중에 임씨 역시 맨션 아파트에 살게 되고 달걀 프라이쯤은 역겨워서 곰국은 물배만 채우니 싫어서 가진 음식 타박에 비오는 날에 양주나 찔끔거리며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1000만 번 참는다 해서 이 두터운 벽이 오를 수 없는 저 꼭대기가 발밑으로 걸어와 주는 게 아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누구인가. 그는 임씨의 핏발선 눈을 마주보지 못하였다. 엉터리 견적으로 주인 속이는 일꾼이라고 종일토록 의심하며 손해볼까 두려워 궁리를 거듭하던 꼴을 눈치채이지 않는지 아무래도 술기운이 확 달아나 버리는 느낌이었다. 양기자, 비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다음 강 넘어갑니다.
특강 현대소설 10강입니다.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 앞마당 정원에 철쭉꽃이 활짝 핀 5월 초순 어느 날이었다. 길중이가 오전 반 공부를 끝내고 돌아와 길수까지 합쳐 네 식구가 점심밥을 먹고 나서였다. 어머니는 나를 불러 재봉틀 앞에 앉히더니 재봉틀 서랍에서 돈을 꺼내어 내 앞에 밀어놓았다. 얼만가 세봐라. 돈을 세어보니 80한으로 공작 담배로 따지면 4갑은 살 수 있었다. 나는 어머니가 무슨 심부름을 시키려는 줄 알았다. 어머니는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길남아, 내 말 잘 듣거라. 나는 인자, 애비 없는 이 집 안의 장자다. 가난하다는 게 무슨 죄인지 그 하나 이유로 이 세상이 그런 사람한테 얼마나 야박하게 대하는지 니도 알지? 난리 겪으며 배를 철철 굶을 때 네가 아무리 어렸기로서니 두 눈으로 가난 서름이 어떤 긴 줄 똑똑히 봤을 기다. 오직 성한 몸뚱이 뿐인 사람이 이 세상 파도를 이기고 살락하모 남보다 갑절은 노력해야 겨우 입에 불칠한다. 니는 위체에 사는 학생들과 처지가 다른기라. 양친 부모 있고 집 있고 묵을 것 넉넉하이까 저들이 사 말로 뭐가 부럽겠노. 지만 열심히 공부하며 좋은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가지겠지. 돈 있고 집안 좋으이 남보다 출세도 빨리 할 기라. 네가 위체의 학생들보다 갑절로 노력해서 어른이 되더라도 그 차이는 하나 달라지지 않고 지금 처지와 똑같을지 모른다. 그렇다고 가뭄 심한 농사철에 농사꾼이 하늘만 쳐다본다고 어디 양식이 그저 생기겠나. 앞으로도 지금처럼 늘 위체를 올려다보고 살게 되더라도 니는 니대로 어쩌든동 힘자라는 대로 노력해 보는 길밖에 더 있겠나. 내사 인제 너 그 성재간 잘 크고 남한테 눈총 안 받으며 사람 구실하고 사는 기나 바라보고 살아갈 내리막 인생길 아인가. 어머니 목소리에 물기가 느껴졌다. 머리 숙이고 있던 나는 눈을 조금 치켜떠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 속 눈썹에 눈물이 묻어 있었다. 아직 40살도 안 된 나이에 어머니는 노인 티를 내고 있었다. 사실 어머니는 전쟁이 나고 서너 해 사이 나이를 곱절로 먹은 듯 윤기 흐르던 탱탱한 살결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어머니는 손수건에 물코를 풀곤 말을 이었다. 길남이 니는 앞길이 구말리 같은 창창한 세월이 남았잖나.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악심 묻고 살아야 하는 기라. 내가 보건대 지금 우리 이 처지에서 네 장래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 한 가지는 공부 열심히 해서 배운 바 실력이 남보다 월등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이다. 평양댁 정민이 학생 봐라. 아버지 없이 저거 엄마가 군복 장수해도 공부를 얼마나 잘하노. 위치 학생 둘을 가르쳐서 번 돈을 가용에 보태고 12시 넘어까지 호롱불 켜놓고 자기 공부를 안 하나. 그러기 반장하고 늘 1등만 안 카나. 1등이라 안 카나. 걔는 반드시 판검사나 대학 교수가 될 기다. 또 한 가지, 네가 이 세상 파도를 무사히 타넘고 이기는 길은 세상살이를 몸으로 겪어 경험을 많이 쌓는 길이다. 재주 없고 공부하기 싫으모 부지런히라도 해야지. 준호 아버지는 한 팔이 없어도 먹고 살겠다고 매일 아침에 집을 나서잖나. 남자는 그렇게 밥숟가락 놓자마자 밥상을 걸터 넘고 나서 불알이 요령 소리 나도록 뛰어댕겨야 제 식구를 미기 살린다. 그러이 네 하는 말인데 니도 이렇게 긴 해를 집에서 보내기 오죽 심심하겠나. 그래서 내가 궁리를 짜낸 끝에 그 돈을 니한테 주는 기다. 이 돈을 뭘 우째하라고 해.
나는 어리둥절하며 손에 쥔 돈을 내려보았다. 길라마, 그 80판으로 신문을 사서 신문을 받아서 팔아봐라. 신문 팔아 돈을 얼마만큼 벌는 기 문제가 아니라 네 힘으로 돈벌이를 해보모. 돈이 얼마나 귀한 줄 알 수 있을 기다. 이 세상의 쓴맛을 알라카모. 그런 경험이 좋은 약이 될 테이께. 천년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산다는 속담도 있느니라. 내가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어머니의 옹이 박힌 말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 그 말씀은 입학기가 지난 뒤 나를 대구로 불러 올렸을 때 이미 예정해둔 계산임이 분명했다. 시골서 내놓은 망아지로 지내며 초등학교나마 근근히 마치고 올라왔으니 한 해 동안 도시 물정이나 익히게 하며 제가 벌어 제 학비를 조달할 수 있는 길을 뚫게 해주자. 어머니는 그런 궁리를 해두었고 내가 대구시로 나온 지 열흘쯤 지나자 드디어 실행의 용단을 내렸음에 틀림없었다. 나는 돈 80원을 주머니에 넣고 막막한 심정으로 집을 나섰다. 신문을 팔지 못하겠거든. 그 돈으로 차비해서 다시 진영으로 내려가 술집 중노미가 되든 장돌뱅이가 되든 네 맘대로 해라. 어머니가 아귀찬 마지막 말을 떠올리자 나는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 길거리나 어슬렁거리다 돌아가면 어머니는 틀림없이 저녁밥을 굶기고 어쩌면 방에서 잠을 자지 못하게 내쫓을는지도 몰랐다. 어머니는 누구보다 자식에게만은 엄격하고 냉정한 분이셨다. 어느 날 저녁 끼니를 보리죽 한 그릇을 먹고도 나는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밤중에 위채 부엌으로 몰래 찾아든 적이 있었다. 속이 쓰려 한밤중에 눈을 뜬 나는 주인집 부엌에 남은 밥을 뒤져 먹기로 작정했던 것이다. 그런 작정을 하기까지 식모 안씨가 남은 밥을 부엌 어디에 두었는지를 엿보아 두었다. 나는 슬그머니 잠자리에서 빠져나와 반바지를 껴입고 마당으로 나섰다. 몇 시인지 몰랐으나 3일은 고요했다. 나는 우선 변소로 갔다. 먹은 양이 적다 보니 나올 건더기 없는 똥을 누는 채 변속간에 앉아 위채 동정을 살폈다. 방마다 불이 켜져 있었다. 나는 위채 부엌으로 살경이처럼 다가가 닫힌 부엌문을 살짝 열었다. 안씨가 쓰는 부엌 골방은 깜깜했다. 나는 부엌 안으로 들어가서 실ong 위를 더듬었다. 소쿠리가 만져졌다. 안씨는 밤새 남긴 밥이 쉴까 보아 밥뚜껑을 덮지 않고 소쿠리로 덮어두곤 했다. 노쇠의 밥그릇은 밥이 반 그릇쯤 남아 있었다. 나는 손으로 밥을 한 움큼 집어내어 찬도 없이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그날은 그렇게 반 그릇 밥을 비워내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아침 내가 숯불을 피우자 위채 부엌에서 쥐가 소쿠리를 벗기고 밥그릇을 뒤졌다고 안씨가 쫑알거렸다. 내가 불이 나게 위채 부엌에서 나오느라 소쿠리를 제대로 덮지 않았음을 알았으나 나는 시침을 떼었다. 하루 걸러 이틀 뒤 밤중에 나는 또 그 짓을 했다. 이제는 좀 더 대담해져 찬장의 김치사발까지 뚝 부뚜막에 내려 반찬과 함께 남은 밥 한 그릇을 뚝 몽땅 비웠다. 종지가 있어 손가락으로 건더기를 집어내 먹다 보니 풋고추 넣은 쇠고기 장조림이었다. 나로서는 생전 처음 먹어보는 반찬이었다. 부자는 쇠고기를 이런 반찬으로 또 만들어 먹는구나 싶었다. 다음은 이틀을 건너뛰어 사흘 만에 위채 부엌을 뒤졌다. 세 차례째 그렇게 훔쳐먹고 난 이튿날이었다. 나는 신문을 받아 팔려고 집을 나섰다. 내가 바깥 마당으로 나서자 뒤쪽에서 길라마 나 좀 보재이 하고 누군가 불렀다. 돌아보니 안씨였다. 불렀습니껴. 나는 말부터 더듬거렸고 얼굴에 불을 쐰 듯 달아올랐다. 가슴이 뛰었다. 길라마, 네가 밤중에 우리 부엌으로 들어오는 거 안 데이.
아지매가 봤다 말이지. 내 누구한테도 그 말 안 할 테이. 다시는 그런 짓 말거래이. 썰령 점심밥을 굶어 배가 쪼매 고프더라도 사나이 대장부가 될락하모 그쯤은 꿋꿋이 참을 줄 알아야지. 너그 어머니는 물론이고 성재간도 그렇게 참음이 이 여름을 여름철을 힘겹게 넘기고 아니나. 내 아무한테도 이 말 안 했구만. 안씨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고개를 빠뜨린 내 어깨를 다독거렸다. 알았습니다. 내가 조그만 목소리로 대답했다. 안씨 충고에는 도둑이란 말이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았음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내가 빠뜨린 내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고 어느 사이에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안씨가 내 밥도둑질을 어머니한테 귀뜸했다면 나는 숫대포 회초리로 종아리며 등줄기에 지렁이 자국이 나도록 매를 맞았을 테고 몇 끼니 밥을 굶게 되었을 터였다. 또한 두고 어머니로부터 집안의 장자가 남의 도둑질까지 하다니 하는 지청구를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안씨는 내 행실을 왜 자기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고 그 뒤로부터 나는 남의 물건이라면 운동장이나 교실 바닥에 떨어진 동전, 토막, 연필이라도 내 것으로 하지 않았으니 그때 안씨의 따뜻한 충고 덕분이었다. 김어일 마당 깊은 집. 예, 다음 강 넘어갑니다. 예, 손석강 현대소설 11강입니다. 11강 최윤의 속삭임. 과수원, 내가 알고 있던 과수원은 깊은 산골의 야산자락에 위치한 작고 황량한 것이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호수가 있었다. 그 호수는 어렸을 때 나의 은근한 자랑거리였다. 일찍이 서울로 단신 유학을 떠난 나에게는 서울내기들에게 억울한 놀림을 당할 때마다 내심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유일한 조커패였다. 시골 우리 이 과수원에는 말이지 호수가 있다고. 호수가. 그 호수라는 말을 그토록 자랑스럽게 발음하는 것은 그 호수라는 마술의 단어를 발음하자마자 어김없이 딸려오는 얼굴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 얼굴에 주인에게서 받은 비밀스러운 사랑, 거의 무조건적이라고 느낀 서툰 사랑, 서툴렀기 때문에 오랫동안 남는 사랑이었던 것이다. 봅시다. 사라져버린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지는 않았다는 것을 나는 일찍이 배웠다. 일생 최소한 반생 동안 내 부모가 어렵사리 장만한 고향의 황량한 과수원에 과수원지기로 일하던 아제비를 통해서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비하해서 칭했고 어느새 그는 누구에게나 아제비가 되었었다. 지금 과수원도 아제비도 사라져 버렸다. 그의 삶에 대해 나는 많은 시간 거의 잊고 지냈다. 그는 쉰 중반도 못 넘기고 일찍 죽었으며 오래전부터 누적된 빚을 처리하느라 딸애가 태어나기 바로 전에 우리는 그 과수원을 팔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산장 비슷한 여관이 들어섰으니 어디에고 흔적은 없다. 그것도 같고 과수원도 사라졌으며 호수도 흙에 묻혔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것은 내게 울먹거림만을 남겼다. 깊이 받은 사랑을 한 번도 갚지 못한 사람이 삶의 가감 계산에 어렴풋이 눈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했을 때 대상이 이미 사라져 버린 것을 느끼는 순간 새삼 가득 고이는 그런 울먹거림, 그리고 그 울먹거림이 치솟아 올 때마다 나의 자랑이던 그 빚진 사랑에 대해, 그 사랑의 작은 상징인 호수에 대해 끝도 없이 말을 토해내고 싶은 그 광증과 깊은 욕구, 사라져버린 모든 것은 사람을 울먹거리게 만든다.
그러나 난 아무에게도 그 얘기를 끝까지 모두 말해본 적이 없다. 남편에게조차 남편도 내게 그토록 중요했던 과수원을 팔 때 나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를 위로할 만큼 충분히 이 슬픔을 표시했고, 나를 만났을 때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된 지 오래인 과수원지기 아저씨의 존재에 대해 들을 만큼 들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의 삶에 대해 그를 알지 못했던 누군가에게 모두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조바심을 자아내는가 말이다. 지금 처음부터 하나하나 설명해야 하는 참을성이 내게는 없었다. 그건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이 나와 동일한 감정의 굴곡을 같은 장소에서 전달받지 않은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외로움을 겪기 일쑤인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것을 늘 진부하고 싱거운 이야기로 변해버렸다. 설령 다 얘기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어도 바로 다음 순간 예기치 않은 공백이 생겨나 나를 당황시키는 것이다. 내가 의식적으로 무엇을 감지하기도 전에 때로는 커튼의 미동 때문에, 때로는 화초의 그림자 때문에, 자주 아무것도 아닌 어떤 것에 부추겨서 얘의 울먹거림이 나도 모르게 심장에서 목구멍으로 요울져 올라갈 때면 나는 난감해진다. 그 가수원의 이야기는 제 아제비의 그런 어떤 이야기는 아제비의 이런 이야기는 어떤 어조로 말해야 하는 것일까? 금지된 속내 이야기를 어렵사리 털어놓는 것처럼 속살거려야 하는가? 아니면 무관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하듯이 과장을 섞어서 부산스럽게? 중역부문 줄거리. 나는 남편, 어린 딸과 함께 지인의 과수원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는 중이다. 그곳에서 나는 어린 시절 과수원지기로 일하던 아제비와의 일을 떠올린다. 아제비는 나를 정성스럽게 보살펴 주기도 하고 아제비 가족에게 편지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다. 나는 이런 과거 일들을 떠올리는 동시에 그 추억들이 불러일으키는 상념을 딸에게 털어놓는 이야기 형식으로 전한다. 이에 사람들은 모두가 언제나 너만큼 크냐? 너의 양미간은 참으로 넓고 깊구나. 그 작은 호수 모양, 채송화 꽃이 쪼르르 둘레에 피어 있던 그 호수 모양, 너를 보고 있노라면 나는 목이 마르다. 이에 저 길 앞에로 나아가 보자. 이래선 안 되는데 내가 자고 있을 때면 이에 나는 너를 흔들어 깨우고 싶다. 그리고 자꾸 수다를 떨고 싶구나. 그래, 옛날 옛적의 사람들이 모두 평화로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말이지. 그만 땅에 틈이 생기더니 그게 바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오늘의 이야기. 이에 나는 아직도 찾지 못했구나.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해주랴. 폭풍의 이야기로, 아니면 가벼운 봄비의 이야기로,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지금처럼 피웅피웅 박히는 여름 햇살의 이야기로. 한때 남로당 고위급 간부였던 그는 사형이 선고된 도망자였다. 그는 고위 간부의 자격으로 월부의 기회를 엿보며 도피해 있다가 검거되었고, 검거되어 송환되던 중 도망하였다. 도망하지 못했던 동행하던 호송자들이 소지품과 의복을 빼앗아 놓은 상태에서 하룻밤을 나던 중 그는 기적적으로 도망한 것이다. 검은 몇 날의 밤을 말처럼 집어타고 한 과수원 속으로 영원히, 아버지에 이어 그의 장례를 치르러 시골집에 내려갔을 때 지쳐있는 어머니의 입에서 당신도 모르게 녹두리처럼 흘러나온 말들이었다. 아마도 그를 잃은 슬픔이 무한히 컸던 때문이었겠으나 나는 그렇게 뒤늦게 들은 사실을 핑계로 그를 미워할 출구를 찾았다. 어떤 모양의 거대한 도망을 나는 그에게서 기대했던 것일까? 바보 같은 아제비, 멍청이, 겁쟁이, 비겁한 도피자. 그렇게 딱 한 사람의 삶의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 그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음험한 그 무언가에 감염되어 입 한번 뻥끗 못하고 그토록 강한 열망으로 말을 붙이고 싶었던 그의 아내와 아들과의 만남을 방해한 것이 바로 그 이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이상하게 꼬인 감정의 매듭이었다. 당신들의 남편, 아버지가 저기 야산 자락에 살고 있다고 한 번도 외쳐보지 못하고 그의 편지 심부름을 한 것이 미치도록 미웠던 것이다. 그를 열렬히 미워하면서 조금씩 나의 슬픔이 진정되었다고나 할까. 그의 미움의 기간은 다행히도 그리 길지 않았다. 그가 간 후 한참이 지나 이미 야산으로 변해버린 과수원을 정리하기 위해 내려갔었다. 인력도 달렸거니와 무엇보다도 오래된 아버지의 투병으로 진 빚 감당으로 팔려나간 과수원의 방책을 만들러 벌써 남자 서너 명이 와서 일을 하고 있었다. 나는 딸애의 출산을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은 때였다. 과수원의 길이 곧게 뻗어 가는 게 보이는 호숫가에 앉아서 나는 다시는 못 보게 될지도 모르는 낯익은 풍경 하나하나에 나의 애정어린 시선을 나눠주었다. 과수원은 황폐했어도 내게는 평화였다. 설령 그것이 어느 날 없어졌다 해도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무언의 동반자의 나무들은 내일에 다가올 걱정에는 무관심한 채 능연하게 푸른 하늘에 미세한 실빛줄을 그리고 있었다. 잎이 다 진 가을이었던 것이다. 그 비어있는 길 위에 하나의 영상이 떠올랐다. 아제비의 어깨에 팔을 얹어 기대고 불편한 몸을 움직이며 짧은 산책을 하는 아버지와 그 옆에 그림자처럼 엉킨 아제비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늘 할 말이 많았다. 단 둘이서 나는 그럴 때의 그들이 제일 아름다웠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무에 그리 할 말이 많았을까? 호롤단신 가족을 모두 버리고 남쪽을 택해 내려온 아버지였던 만큼 건강이 좋았던 젊은 시절만 해도 읍으로 나가서 또는 내가 다니는 국민학교에 와서 가끔 반공 강연을 하곤 했다.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여 주어 내 어깨를 으슥하게 한 강연들이었다. 바로 그가 남로당의 열성 간부였던 아제비를 과수원에서 발견했고 그의 불안한 신원의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며 그와 일생의 의형제가 된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내준 아제비의 공책에는 자연을 읊은 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흘려 쓴 글씨이긴 하지만 그가 일생 동안 붙잡고 있었던 생각들이 두서없이 채워져 있었다. 그가 겪어온 사고의 모든 갈피들, 어떻게든 그는 변하지 않은 채로 일생을 살았던 것 같고 그것을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그다지 숨겼던 것 같지도 않다.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았던 일들이 그 이전 혹은 그것을 뛰어넘은 어떤 곳에 그들의 삶과 함께 위치해 있었던 것이다. 과수원의 사방에 그들의 속삭임이 있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차이가 끝도 없는 속삭임을 만들었던 것일까. 특히 늦은 밤에 집 앞에 내놓은 평상위와 과수원의 좁은 길들, 야산 밑에 파여진 호수 주변, 사방에서 귀만 기울이면 바람소리 같은 그들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무엇보다도 호수 주변에 그것이 수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황량하고 지난하던 과수원의 생활을 안온한 미소로서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영상이 있다. 내가 몇 살 때쯤이었을까? 25, 26. 여전히 여름이었고 과수원에서 보낸 연휴의 끝이었다. 나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주말이 끝나고 출근을 하기 위해 서울행 기차를 타려고 어머니가 준비해 준 밑반찬을 들고 거기 호숫가에서 곧바로 보이는 그 길을 거의 다 걸어 나왔었다. 사각사각 흙길 위에
속살거리듯 작은 간지럼을 만드는 자전거의 바퀴 소리가 들렸다. 머리가 허연 아제비였다. 송이야 하고 부르지도 않았다. 그저 이를 한껏 드러내고 깊은 주름이 잡히는 미소를 짓는 것이 다였다. 자전거의 사각거림이 멎고 그가 내렸다. 자전거 뒤쪽에 얹혀 있는 흐름한 바구니에는 채송화 화분이 하나 들어있었다. 창가에 놓고 아제비 생각도 해요. 나는 다시 자전거를 뒤돌아 세우고 이어서 멀어져 가던 사각거리는 소리, 그것이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었다. 그때 그의 미소는 그토록 깊었는데 직장 생활에 얽매여 고향에 들르지 못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던 그 즈음에 어느 날 아주 갑작스럽게 그는 그렇게 가버린 것이다. 내게 채송화 화분을 하나 아프게 남겨놓고 예, 오늘은 왜 이리 목이 마르냐? 너의 잠은 또 왜 이리 깊으냐? 사방이 정적이다. 이에 어서 깨어 내 말을 좀 들어주렴. 눈을 잠시 감았다가 떴을 때 저 앞으로 부활한 호수가 걸어온다면 그늘에 쉬고 있던 먼지 덮인 자전거의 바퀴가 둥글둥글 소리 없이 홀로 돌기 시작한다면 세상의 모든 속삭임이 물이 되어 흐른다면 우리가 한 몸일 때 그랬던 것처럼 내게 해줄 속삭임이 그다지도 많은데 이제는 어떻게 그 얘기를 해야만 할까? 웃음처럼 옛날 이야기로 혹은 미래 이야기로 기체의 이야기 아니면 액체의 이야기로 햇빛이 아직도 이렇게 따가운데 우리가 예전에 한 몸이었을 때처럼 그렇게 얘기해볼까? 최윤의 속삭임